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부터는 교과서 64쪽에 실려있는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작품의 전문과 내용 확인을 위해서 줄거리, 괄호 넣기 과제를 부여했었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내용이 잘 파악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전체적인 줄거리에 대해서 다 같이 한번 살펴보고, 이 소설의 특이한 부분이죠. 우리 1부, 2부, 3부로 나누어져 있는데 각 장마다 시점이 달라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소설에서 시점이란 무엇이고 시점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본 후에 다음 시간에 뒤이어서 본문 학습과 학습 활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 같이 활동지 통해서 줄거리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가족은 5명의 가족이 나오죠. 난쟁이인 아버지, 키가 작은 그런 장애를 가진 아버지가 있고, 그다음에 어머니, 힘든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가족들을 꾸려서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희생적이고 현실적인 어머니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자식이 3명이 나오는데, 첫째는 영수입니다. 그래서 이 영수는 책 읽는 것을 좋아하지만 아버지가 더 이상 힘든 파이프 수리 등의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중학교를 그만두고 이제 공장에 나가서 일을 하는 그런 인물이죠. 그러면서도 계속 공부하는 것을 좋아해서 인쇄소에서 나오는 그런 책들을 가져다가 본인도 읽고 이제 동생들한테도 읽히는 그러한 지적인 그런 인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둘째인 영호는 현실에 불만을 많이 가지면서 약간은 다혈질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머니가 이제 입주권을 팔려고 표차를 떼려고 하니까 팔긴 왜 팔아 하면서 어떤 놈이든 집을 헐러오는 놈은 그냥 놔주지 않을 테야 하면서 굉장히 이제 호전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의 막내인 영희는 잘 울고 기타도 좋아하고 꽃을 보는 걸 좋아하는 그런 순수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가족들 몰래 집을 나가서 부동산 업자로부터 이제 자신의 입주권을 되찾아오는 그런 현실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인물이죠. 그래서 이렇게 5명의 가족이 나오고요. 이 이외에도 중요한 인물이 이제 명희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막내 영희의 친구예요. 근데 이 명희는 영희의 그런 첫째 오빠인 영수와 사랑하고 있는 그런 사이인데요. 명희가 이 영수를 좋아하는 이유는 공부를 잘해서라고 할 수가 있어요. 명희는 이제 너무 집안이 가난하니까 배가 고파서 이제 기운도 없어 하고 명희의 앞날에 희망이 없으니까 이 영수가 공부를 잘해서 나중에 이제 큰 회사에 취직을 하거나 뭐 계층 상승, 신분 상승을 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이제 영수에게 어떤 사랑의 그런 관계를 허락을 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나중에 결국에 이제 아버지가 돈벌이를 하기가 힘들어지자 영수가 이제 중학교를 중퇴하는데요. 이제 영수에게도 희망을 찾지 못한 명희는 그 관계를 깨트리고 이제 닥치는 대로 돈을 벌게 됩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제 사회적으로 여성이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다방 종업원이라든지 골프장 캐디라든지 버스 안내양, 당시 여성으로서 할 수 있는, 배우지 못한 여성으로서 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직업들을 전전하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직업 활동을 하면서 이 명희에게 추근되는 그런 질 나쁜 남자들이 많다 보니까 결국에 명희는 이제 원하지 않는 임신을 자주 하게 되고 그럴 때마다 굉장히 삶이 고달팠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자살을 하는 그런 인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명희의 어머니가 있는데 이 명희가 죽기 전에 통장에 19만 원이 든 그런 통장을 남기고 죽게 되죠. 근데 이 명희의 어머니는 그 돈이 이 자기 죽은 딸이 얼마나 힘들게 모은 돈인지 아는데도 이 딸이 남기고 간 돈을 이제 이 영희의 어머니에게 전세금을 빼주라고 이제 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명희 어머니는 굉장히 인간미가 있는 그런 인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못 사는 사람들끼리 서로 돕고 배려하면서 사는 그런 모습이 담겨 있는데요. 그래서 이 난쟁이네 가족이 가난한 걸로 나오기는 하지만 난쟁이 가족에게는 그래도 자기 소유의 그런 집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네 식구 살고 이제 전세방에 사는 그런 세입자들도 있었는데 이 집 자체가 무허가 건물이잖아요. 그래서 이 집을 짓는데 나중에 이제 영수인가 영호의 말에 의하면 이 집을 짓는데 130만 원 정도가 들었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요. 어찌 됐건 아무리 무허가이기는 하지만 방이 남으니까 이제 세입자를 구해서 전세를 받으며 살고 있었던 건데 이제 이 집이 무허가이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한다는 그러한 철거 예고장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이 세입자들에게 받았던 그런 전세금 돌려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요. 예전 같으면 A라는 세입자가 집을 나간다고 했을 때 B라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이 사람한테 이제 전세금을 또 받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받은 돈으로 이 기존에 이사 나가는 세입자에게 돈을 주면 되는 건데 이제 집이 없어지는 마당이니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A라는 세입자, 기존의 세입자가 내었던 그런 전세금 보증금을 줄 돈이 없으니까 이 명희 어머니가 영희 어머니에게 이제 전세금을 선뜻 빌려주게 된 것이죠. 그런데 어찌 됐건 이 국가에서도 이 사람들이 무허가 건물을 불법적으로 짓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긴 하지만 특정한 토지를 일정 부분 점유하고 일정 기간 이상 이제 살았던 사람들을 그냥 무작정 쫓아낼 수는 없으니까 이 철거민들에게 입주권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입주권 권리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입주권을 이제 이 아파트에 실제로 입주하려는 그런 실제 입주자, 실입주자들에게 이제 돈을 받고 팔거나 아니면 이 입주권을 사들여서 또 다른 실입주자들에게 더 비싼 가격에 되팔려는 보관꾼들에게 이 입주권을 팔게 되죠. 그런데 이 어머니는 입주권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자기가 이제 명인에게 빌린 돈도 갚아야 되고 해서 입주권이 오를 때까지 지금 버티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기다린 보람이 있었던지 승용차를 탄 사나이가 시가보다 시가라는 말 알죠? 시중에 형성되어 있는 가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중 가격보다 높은 가격인 25만 원에 이제 입주권을 사가요. 그래서 이 정도면 다른 사람은 이제 18만 원, 20만 원에 사가는데 자기는 5만 원 정도나 더 주니까 이제 남아있는 그런 입주권들을 전부 사들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어머니도 이 승용차의 사내에게 25만 원에 팔기로 하는데 여기서 이제 나쁜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되죠. 바로 이 승용차를 탄 그런 승용차의 사내였는데요. 이 사내가 이 입주권을 사들이러 이 마을에 왔을 때 영희 곁을 떠나지 않고 영희를 눈여겨보면서 계속 지켜보게 되죠. 그래서 음흉한 그런 시선으로 초파를 던지다가 결국에 마지막에 어머니가 입주권을 파는 날이 됐을 때
영희 곁에서 슬쩍 돌아 나오는 척을 하다가 가슴을 이렇게 만지는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요즘으로 치면 성추행범이 이렇게 되는데, 이런 영희가 이제 이 남자의 그런 속셈, 의도를 알아채고 이 남자에게 자신의 입주권을 찾아오려는 그런 방법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승용차의 사내를 따라서 가출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결국에 그 입주권을 판 날에 이제 막내 영희가 사라져 버렸고, 자, 아버지 또한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근데 이때 이 아버지는 급격하게 쇠약해져서 지섭이라는 청년을 만나면서 약간 이상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제 달나라에 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한다든지, 꼽주 친구가 서커스를 같이 하자고 찾아왔던 때가 3년 전인데 이제 바로 어제라고 생각하는 등 약간 현실과 상상을 혼동하는 그런 망상증의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버지가 없어지니까 가족들이 백방으로, 자, 이 백방이라는 말은 사방팔방으로 여러 군데 모든 곳을 샅샅이 찾으러 다닌다고 할 때 우리가 백방으로 수소문해서 백방으로 찾아다닌다, 이런 식으로 쓰는 단어이죠. 그래서 계속 찾으러 다녔으나 결국에는 찾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남은 세 식구만 성남으로 이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광주 대단지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그 지역이 이제 성남이 되었다. 자, 분당이라는 부자 동네가 있는 성남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사회적인 현상을 이제 소설 속에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근데 이제 마지막 3부에서 이제 영희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아버지가 어떻게 됐는지가 이제 결국에 나오게 되는데, 알고 보니까 영희는 자기네 입주권을 사간 그 부동산 업자인 이 승용차의 사내를 따라 나섰고, 그 남자의 집에 살면서 그 사람이 지시한 그런 부동산 관련 신문 문서를 스크랩하기도 하고, 이제 밤에는 애인 노릇을 하기도 하면서 계속 이 남자의 집에 의탁해서 살고 있다가 남자에게 손수건에 그 마취제를 묻혀서 남자를 잠들게 한 후에 이제 평상시에 알아두었던 그런 금고의 비밀번호를 열고 자기 가족의 그런 입주권과 약간의 돈을 훔쳐서 이제 도망을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 길로 한달음에 달려가서 아버지 김불이라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파트 입주 수속을 끝마치고 집에 왔는데, 가족들은 이미 이사를 나간 뒤였죠, 당연히. 자, 그런데 이제 영희를 찾으러 다니는 이제 난쟁이 가족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아는 이웃 주민들의 도움으로 가족들의 소식을 알고 있는 윤신의 아주머니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 아주머니로부터 아버지가 결국에는 벽돌 공장 굴뚝 속에서 발견이 되셨다라는, 아버지 또한 자살을 하신 거죠. 그 소설 속에서는 아버지가 종이 비행기를 날렸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약간 동화같이 표현을 한 거고, 결국에는 아버지도 자살을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사실을 듣고 쓰러지듯 깊은 잠에 빠지게 된다. 자, 꿈속에서 이제 꿈속 부분이 나오는데, 가족들을 만난 영희는 이제 큰오빠에게 아버지를 난쟁이라고 부르는 악당은 죽여버리라고 오빠에게 몇 번이고 당부를 하고, 이제 영수는 그러겠노라고 약속을 하면서 이 소설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이기도 하고, 자, 여러분들과는 좀 거리감이 있는 무거운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자, 이 소설은 어쨌든 실질적으로 이런 가난한 삶을 살아가는 인물들은 우리 주변에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런 인물들을 착취하고 파괴하는 그런 이 사회의 악당 같은 그런 부류들이 여전히 존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난쟁이 가족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약자들의 삶을 알 수가 있고, 또 이 인물들이 왜 사회적인 약자가 될 수밖에 없는지, 그런 빈부격차가 벌어지는 그런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건데요. 자, 우리 그러면 이어서
자, 이 소설의 시점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설은 1부, 2부, 3부로 나뉘어지는데 각 장마다 서술자가 달라지는 그러한 특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1부에서는 첫째가 서술자고 2부에서는 둘째가 서술자고 3부에서는 이제 막내가 서술자로 나오게 되는데 이제 서술자의 개념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이어서 우리 시점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점은 한자로 이렇게 쓰는데요. 볼 시자의 점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point of view라고 해서 보는 지점이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사물을 볼 때도 눈이 있고 그 눈이 주로 보는 그 시각의 초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이야기에서도 그 이야기를 바라보는 어떠한 특정한 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전적으로 이야기를 서술하는 서술자의 위치와 사건을 보는 시각이다 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여러분 이제는 구분할 수 있겠죠? 자, 우리 소설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을 우리가 따로 서술자라고 합니다. 소설에서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자, 우리 시에서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람은 그렇죠, 우리가 화자라고 했었죠. 그래서 아직도 시에서 말하는 사람이 화자와 소설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인 서술자를 혼동하는 친구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용어를 조금 더 확실하게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서술하는 서술자가 어떠한 위치에 있고 어떠한 시각으로 이야기를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시점의 종류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조금 더 쉽게 풀어보면 그냥 누가 이 이야기를 보고 있는가, 그 다음에 그 이야기를 바라보는 누군가가 어떠한 관점으로 이야기를 보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구분하면 되는데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사랑손님과 어머니라는 주요섭 작가의 일제강점기 시대의 소설을 들어봤을 텐데, 자, 이 소설의 줄거리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어린 딸 6살의 오키라는 딸을 둔 과부. 자, 과부라는 것은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어떠한 이유로 죽어서 홀로 살아가는 이제 여성을 과부라고 부르죠. 그래서 어린 딸을 둔 과부가 죽은 남편의 친구와 사랑에 빠졌다는 이야기가 이 사랑손님의 그 핵심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A는 팩트, 사실대로만 정리하면 이렇게 간단한 이야기가 되는데요. 바로 이러한 이야기를 누구의 시각에서 전달할 건지에 따라서 내용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와 크게 상관이 없는 그냥 제3자의 어떠한 어른이 이 이야기를 본다 하면은 어떤 식으로 전달하게 되냐면, 일단 내용이 조금은 자극적이고 흥미진진해질 수가 있어요. 이미 남편이 죽었기는 하지만 그냥 새로운 사람도 아니고 남편의 친구와 사랑에 빠진다? 라는 것은 이 이야기 속에 어떠한 구체적인 자세한 상황이 있는지 너무 궁금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인물들의 그런 구체적인 내면에 대해서 들여다볼 생각은 쉽게 하지 못하고 어머 웬일이야 그런 일이 있었어? 하면서 굉장히 가십거리, 흥미 위주로 이야기가 풀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아무런 이 인물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3자의 어른이 전달을 하게 되면 이야기가 약간 통속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속적이라는 거는 약간 대중적이고 보편적인 이야기라는 뜻이면서 저속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뭐 누구랑 사귄대, 뭐 누구랑 바람이 났대, 이런 식의 약간 저급한 이야기로 이제 흐를 가능성이 있게 되고요. 자, 만약에 이 이야기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등장인물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시어머니의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바라보면 기분이 좋을 리가 없겠죠. 자기 아들은 이미 죽었는데 며느리가 어떻게 보면 자기 아들을 그리워하면서 딸을 그냥 예쁘게 키우면서 평생 사는 것이 좋을 수도 있는데, 뭐 물론 요즘 개방적인 시어머니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며느리가 좋은 또 다른 남자를 만나서 사랑하는 거를 이제 지지해 줄 수도 있지만 어찌됐건 자신의 손녀가 걸린 문제잖아요. 그래서 손녀가 새아버지를 만나게 된다라는 것을 그렇게 처음부터 대놓고 환영하기는 조금 아직은 어려운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어머니의 시각에서 이 A라는 이야기를 전달하게 된다 하면 이야기가 비판적인 이야기로 흐를 수가 있게 되죠. 반면에 어머니의 친한 친구의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전달한다고 봅시다. 그럼 친구는 이 소설 속에서 남편이 1년 만에 죽어서 오키는 아버지의 얼굴조차 본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굉장히 젊고 어린 나이에 과부가 됐어요. 그럼 친구의 입장에서는 딸을 힘들게 혼자 키워야 하는 이 친구가 불쌍하기도 하고 이 죽은 남편보다 이 남편의 친구인 사랑 손님이 성격도 더 좋고 돈도 잘 벌고 하면은 친구를 위해서 굉장히 지지해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조금은 힘든 사랑일 수 있지만 나는 그런 친구를 응원하는 마음에서 이야기가 공감적으로 흐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응원을 해주는 그런 이야기로 이제 흐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소설에서는 우리 서술자가 6살 난 어린 딸 오키의 시점에서 이야기가 전달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왜 작가는 하필이면 어른의 시각이 아니라 이 어린 오키의 시각에서 이야기를 바라보게 했을까라는 의문이 생기는데요. 일단 어린 딸인 오키는 이제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조금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순수함을 간직한 그런 시각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막연히 사랑방 손님에 거처한 이 손님이 자기한테 잘해주고 하니까 나도 사랑 손님이 아빠였으면 좋겠다, 이런 단순한 이야기를 어른들한테 막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사랑 손님이 그런 이야기는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일러주기도 하고, 이 어머니가 이 사랑 손님에게 쪽지가 담긴 손수건을 오키한테 전달해 달라고 이제 심부름을 시켰을 때도 이 쪽지가 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못하는 등의 그런 천진난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A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통속적으로 흐르지 않고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그런 순수한 사랑으로 비춰질 수 있고, 이제 오키는 그 어머니와 사랑 손님과의 그 싹트는 그런 애틋한 감정조차 제대로 눈치를 채지 못하고 그냥 독자들에게 전달만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른들의 시각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시점을 통해서 통속성에 빠지지 않고 어떤 인간 본연의 순수한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소설이자, 그런 사회가 이런 사랑을 금기시하는 사회의 문화 자체에 대한 이런 간접적인 비판으로까지 이제 읽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전에 조선시대만 해도 개가 금지의 풍속이 있었잖아요. 제가 금지라고도 하는데, 결혼할 가짜에 고칠 개, 결혼을 다시 고쳐서 한다, 혹은 다시 제자를 써서 다시 결혼을 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남자는 본부인도 두고 첩도 여러 명을 거느릴 수 있었던 문화에 비해서 이제 여성에게는 굉장한 제약이 많았죠. 그래서 이제 조선 후기에는 이런 개가금지의 풍속을 이제 비판하고 풍자한 그런 문학 작품들이 쓰이기도 했는데, 1910, 20년대에 그런 일제 시대만 하더라도 아직까지 그런 문화가 두드러지게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 A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다루기 어려운 그런 주제일 수 있었는데, 이 주요섭 작가는 그 어린 딸을 서술자로 내세움으로써 굉장히 현명하게 이야기를 전달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점이란 누가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인가에 대한 그런 개념을 살펴보았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시점에 따라서 이야기에 무엇과 무엇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빈칸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그쵸? 시점에 따라서 이야기에 어떤 의도가 달라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전달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이야기를 비판하고 싶은 의도라면 이 시어머니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써야 할 거고요. 이 이야기를 지지한다든가 어떤 비판을 하기 위해서 생각해보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친구나 어린 딸의 시점에서 이야기를 풀어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독자의 입장에서는 그 서술자의 시점에 따라서 이야기를 전달받는 그런 효과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시점은 기본적으로 누가 이야기를 전달하는가 라는 것을 이제 알아두면 되겠고, 자,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될 거는 사건을 보는 시각이에요. 어떠한 관점으로 이야기를 전달하는가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자, 누가 보는가에 대한 이야기에서 어떠한 관점으로 보는가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사물이나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에는 이렇게 세 가지 관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주관적인 관점인데요. 자, 이 주관적인 관점이라는 것은 어떠한 소설 속의 인물이 주인공이 되겠죠. 그 주인공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경우에 우리가 주관적 관점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일기장이 있을 수 있는데요. 자, 이 일기장에서 내가 오늘 어떤 친구와 싸운 이야기를 이제 서술한다고 했을 때 순전히 나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시각에서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친구가 너무 짜증나게 굴었어 하면서 앞뒤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내가 어떠한 느낌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주로 일기장에 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사건을 순전히 자기 자신의 관점에서 쓰는 그런 관점을 우리가 주관적인 관점이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주관적인 것과 반대되는 개념이죠. 객관적인 관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관찰하는 데 그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이야기가 되어버리면 우리는 순전히 객관적일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친구와 싸운 이야기를 객관적으로 전달한다라고 하더라도 나의 입장에 따라서 어떤 단어 선택이라든지 그런 뉘앙스의 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은밀하게 내비치게 될 수가 있거든요. 자, 반면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신문 기사 같은 경우 기사는 육하 원칙에 따라서 사실만 전달하는 그런 객관적인 글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객관적인 관점의 이야기 서술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사이에 이제 폭행 사건이 벌어졌는데, 자, A의 입장은 무엇이고 B의 입장은 무엇이었다. 자, 이런 식으로 A와 B의 양쪽의 입장을 다 다뤄주고 그 결과 이러이러한 법원에서는 이러이러한 판결이 났다. 자, 이런 식으로 담백하게 이제 양측의 모든 입장을 객관적으로 전달해주는 신문 기사와 같은 그런 객관적인 관점이 있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러한 관점은 소설에만 나타나는 그런 특이한 관점인데, 자, 우리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사람이 전지전능한 신처럼 모든 것을 다 알아서 전달해주는 경우가 이런 전지적인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마음은 본인 스스로도 나의 마음을 이제 헤아리기 힘든 경우가 있는데, 소설 속의 이야기는 어차피 작가가 창조해낸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그런 어떠한 이야기에 담긴 그 모든 상황들을 작가가 마치 세계를 창조한 신처럼 다 알 수밖에 없어요. 작가가 모르는 이야기를 작가가 쓸 수는 없겠죠. 그래서 작가는 세부적인 요소들을 다 결정을 한 후에 하나의 전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 속에서는 거의 이제 창조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지적인 관점이라는 것은 소설 속에서 가능한 그런 관점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두고, 그래서 요즘 보면은 TV 프로그램으로 전지적 참견 시점이라는 그런 예능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전지적이라는 단어는 바로 이 소설의 시점을 파악하는 데서 따와서 프로그램 이름을 지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이런 시점 자체가 있는 거라고 오해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참견 시점이라는 건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걸 살펴봤고, 관점에 따라서 전달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음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조합해서 소설에서 가능한 시점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을 해볼 텐데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이 소설 속에서 이야기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인칭은 두 가지입니다. 1인칭과 3인칭이 있는데요. 우리 문법에서 1인칭 하면 화자 자기 자신을 가르치는 나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우리 소설 속에서 보통 그녀는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그는 어쩌고 저쩌고, 그 노파는 이런 식으로 그로 시작되는 그러한 경우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자, 이러한 경우에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그로 시작되는 경우를 우리가 3인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1인칭, 너는 2인칭, 그 다음에 그로 시작하는 것은 이제 3인칭이 되는데요. 결국에 그녀는 이렇게 이야기를 전달한다라는 것은 서술자가 제3자, 이제 소설에서는 작가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이 작가가 이야기를 전달하는 경우인 3인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인칭부터 살펴보면, 자, 이 1인칭이 주관적으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경우, 우리는 이것을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설 속에 나가 등장해서 내가 주인공이 되려면 내가 중심이 되는 이야기가 펼쳐지는 경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인칭인 내가 등장하는데, 내가 내 얘기를 주관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관찰하고 그것을 서술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자, 우리는 이것을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인물을 관찰하는 경우에 해당하겠는데요. 우리 1학년 때 배웠던 그런 달밤이라는 그런 소설도 황수건이라는 어리숙한 인물을 주로 관찰하는 1인칭 관찰자 시점이었고요. 우리 바로 직전에 배운 조중균의 세계에서도 1인칭인 영주가 이제 특이한 인물인 조중균 씨를 관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자, 그러면 우리 나인데 전지전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이러한 경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신이 아니죠. 선생님도 신이 아니고. 그래서 나인데도 모든 정황을 다 알고 그 사람의 마음 속속들이 들어가서 확실하게 그 사람의 심리를 전달하는 거는 이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1인칭 전지적 시점은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인칭으로 서술하게 되는 그런 작가의 경우를 살펴보면, 이야기의 밖에 있는 작가가 그 어떠한 이야기에 주관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작가는 이 창조주로서 이야기의 밖에 존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와 관련되어서 주관성을 보이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작가 주인공 시점은 이제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죠. 자, 반면에 작가가 사건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경우를 우리는 1인칭과 마찬가지로 관찰자 시점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작가 관찰자 시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작가가 이제 모든 이야기의 정황을 알고 있고 어떠한 인물들의 그런 속마음까지 속속들이 다 알고 독자들에게 전달해주는 경우에 우리는 그 작가를 이제 전지전능한 신처럼 생각을 해서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선생님이 이런 전지적 참견 시점은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생각해 보니까 우리 고전 소설에서 서술자의 그런 생각이나 안타까움 등을 드러내는 그런 편집자적 논평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 논평이라는 것은 아이고 불쌍하다, 저러서야 되겠는가, 이런 식으로 짤막하게 작가의 입장을 한두 마디씩 이야기에 집어넣는 경우를 우리가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논평한다는 것도 이야기에 개입하고 참견한다라는 거니까 전지적인 참견 시점이라고도 재미삼아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런데 이 고전 소설에서 편집자적 논평은 어찌되었건 전지적인 작가 시점에만 가능한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고전 소설에서는 전부 다 거의 다가 전지적 작가 시점이고, 우리가 현대 소설에 들어와서야 이야기를 전달할 때 나로도 써보고 글로도 써보고 이런 식의 다양한 실험들을 하면서 소설의 이론이 정립이 되었기 때문에, 자, 이러한 시점의 종류는 모두 현대 작품에 해당하는 그런 개념이라는 것도 여러분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고전 소설에서 시점을 따지자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 되겠고요. 그 중에서도 작가가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는 부분을 특별히 편집자적 논평이다 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편집자라는 것은 서술자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소설의 시점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자, 우리가 이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는 소설은 1부, 2부, 3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부의 서술자는 영수가 되고, 2부의 서술자는 둘째인 영호가 되고, 3부의 서술자는 막내인 영희가 되는데요. 참, 이 세 가지의 경우에 각각의 인물들이 자기 이야기, 자기 가족의 이야기 속에서 주인공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시점이 어떤 시점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쵸, 바로 1인칭, 자, 주인공 시점인데, 그러면 왜 이렇게 1부, 2부, 3부의 서술자가 달라질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일단 우리가 하나의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그 이야기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이 존재하면 그 이야기가 조금 더 흥미로워지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런 서술 시점의 변화를 통해서 그런 독자들의 흥미를 끌기 위해서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게 조금 더 근본적인 이유이겠지만, 이야기라는 거는 시간적인 배경, 공간적인 배경, 자, 이러한 것들이 존재하는 그런 3차원의 세계이잖아요. 그래서 이 3차원이라는 어떠한 이야기가 있을 때 이 전체적으로는 하나의 이야기일지라도 이야기를 이쪽에서 바라보는 사람, 그다음에 이야기를 이쪽에서 바라보는 사람, 혹은 또 위에서 바라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떠한 인물은 하나의 이야기를 자신의 시각에서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야기를 총체적으로 보여주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은 한 가족의 이야기이더라도 그것을 첫째와 둘째와 셋째의 시각에서 다양하게 전개시킴으로써 이 난쟁이 일가의 이야기를 총체적으로 다양하게 보여줄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자, 이야기를 다각적으로 보여줘서, 자, 풍부하고 총체적으로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소설의 3부 주인공인, 자, 영희에 대한 서술이 없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결과적으로는 이 영희가 이 부동산 업자를 속이고 금고에서 돈과 그 입주권을 빼돌렸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영희는 범죄를 저지르게 된 거예요. 하지만 이 부동산 업자는 어떤 자본과 그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신의 자본을 늘리려던 것 뿐이지 이제 불법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영희의 시각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오히려 이 부동산 업자가 불쌍하게 보이거나 부동산 업자의 편을 들게 될 우려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3부에서 영희의 시각을 보여주면서 이 부동산 업자가 영희한테 직접 대면서 성추행을 하고 그러한 부분들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이 그렇게 질 좋은 사람은 아니고 영희가 계속 죄책감을 가지고 꿈속을 헤매는 등 그런 영희의 심리적인 압박도 영희의 시점에서 보여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희의 입장에 공감을 하면서 영희를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는 그러한 감정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이야기는 굉장히 다양한 인물이 나오기 때문에 이 소설에서 영수, 영호, 영희 말고도 또 다른 인물의 시점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재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만약에 난쟁이인 그런 아버지의 시점에서 이야기를 풀어낸다 하면 어떤 자식들과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는 그런 가장의 힘든 내면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 테고, 또 자살한 것으로 나오는 이 명희의 시선으로 어떤 이야기를 드러내면 정말 지독한 가난 속에서 여성이 교육도 받지 못하고 생활 전선에 뛰어들었을 때 어떠한 그런 나쁜 일을 당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겠죠. 또 이 부동산 업자의 시각으로 이야기를 전개하면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한 사회에서 벌어지는 사건은 굉장한 여러 명의 주체들이 얽혀서 벌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 사건의 진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다각도로 이야기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런 사회적인 문제를 다룬 소설일수록 시점을 다양하게 한 것이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수업을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소설의 본문 학습을 하고 그다음에 학습 활동 문제를 풀면서 내용을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모두 수고 많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